그러니까 옛날부터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불사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응용을 하면 그랜드 히스토리에서 이게 가는 방향을 좀 알게 되면 앞으로도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그렇죠. 그런 방향성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몰락하면서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원래부터 기업은 그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 오늘은 지식편의점 과학 신을 꿈꾸는 인간편의 저자이신 이시안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성신여대 겸임교수이고요. 그리고 작가인데 비즈니스 기술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시안입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지식편의점 시리즈가 네. 또 한 권 나온 거죠. 네, 시즌 중에 이제 3편이 나온 겁니다. 3편. 3편. 네. 1편, 2편은 뭐였던 거예요? 1편은 입문편이고요. 2편은 문학편. 아, 3편이 과학편입니다. 그래서 과학 신을 꿈꾸는 네. 인간편 이렇게.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 1, 2, 3편을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인문, 문학 다 생소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냥 세 번째 나왔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거- 중요한 포인트. 네, 그러니까요. 이걸 다 봐야 되나 생각하실까봐.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리즈인 이유는요.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형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책 소개예요. 그러니까 과학사의 가장 유명한 고전들, 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책이 그냥 소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전에 사실 지식편의점 1편 할 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편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책 소개를 하니까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가지고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하던 것들을 모아서 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정말 하던 걸 모아서 주기만 했거든요. 그때 편집자가 겨울이었어요. 카페에 딱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리젝 당했어요. 리젝.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열만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로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책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아이씨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4분의 3을 다시 썼어요. 4분의 3을 다시 쓰고 그러니까 책 이야기를 한 장에 하나의 책의 중심으로 가는데 대신 한 장에 하나의 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4분의 3? 2분의 1 정도는 다른 재밌는 지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책 이야기 살짝 껴놓고 해서 한 장을 구성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들을 시대순으로 쫙 나열했더니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입문편인 이유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아 인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과학편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의 고전들을 쭉 시대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했구나. 우리 인간은 과학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과학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게 이제 거시사적인 게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식편의점 시리즈는 개별 정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시줄이라고 하면 날줄 그런 것들을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거대한 어떤 거시사를 알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건방지지만 제가 유발 하라리를 꿈꾸며 사피엔스를 꿈꾸며 쓴 책입니다. 그랜드 히스토리, 그렇죠. 인사이언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첫 번째는 바빠가지고 네. 그 책들을 다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읽는다 해도 그 내용에 또 옛날 책들은 또 옛날 네.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진입장벽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탁탁 쳐내셔가지고 네. 교수님의 관점으로 이게 통일성 있게 네. 이렇게 딱 시줄 날줄을 엮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결국 우리가 옛날 책이 옛날 책에서 끝나면 옛날에 끝나야지 지금 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 근데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과학은 과학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술이나 철학에 살짝 숨어서 존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500년 전까지는 500년 후부터는 괜찮은데 뭐 1500년, 1600년은 뭐가 나오는데 그 전에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책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하게 그래서 그 이전 시대는 기술로 뽑았습니다. 과학 키워드가 아니라 그래서 연금술, 인쇄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령 연금술 얘기를 하면 이게 현대랑 연결되는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연금술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 금을 만드는 거. 네. 납을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건데 연금술이 처음에 그래서 이거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했지만 연금술이 과학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금술이라는 영어 단어가 알케미거든요. 네. 화학. 네, 거기서 케미스트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학의 기본, 그렇구나. 왜냐하면 다 섞고 뭐 하고 뭐 해보고 막 그런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계량하고 측정하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방법론들이 연금술에서 연구가 된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연금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연금술사 그 파울로 코엘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분을 아실 거예요. 가가멜. 스머프의 가가멜의 직업이 연금술사예요. 아, 그래요? 네. 왜 스머프를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치느냐? 가가멜은 스머프를 그 약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아,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요건 이제 만화지만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연금술사였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뉴턴 하면 과학자고 되게 유명한 과학자인데 연금술을 연구해? 금이 그렇게 부족했나? 아니라는 거죠. 연금술을 연구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금술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 현자의 돌이라는 걸 만들어요.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그 번역이 되기도 하고 원래 필라소퍼 스톤이거든요. 이건데 이 현자의 돌을 사용해서 사물을 그 진화의 끝으로 다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속의 진화의 끝이 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금속의 그 현자의 돌을 사용하면 진화가 돼서 금이 될 것이다. 네. 그거를 사람한테 쓰면요. 사람의 진화의 끝은 불사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병장수. 불사의 몸을 불로불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해리포터 1편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무슨 돌이었던 것 같은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이 돌. 마법사의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현자의 돌. 원래 필로소퍼스 스톤인데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 하면 애매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번역될 때 이거 약간 사람들이 모를 거다. 그래서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해서 마블 영화에 보면 소서 슈프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법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법사의 돌이 된 건데요. 그게 바로 연금술에서 연구하는 그거거든요. 그 연금술이라는 게 지금도 문화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사의 어떻게 보면은 뭐 욕망이라든가 네. 그걸 위해서 과학이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달을 한 거군요. 옛날부터 가령 나 돈 되게 많아.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 그러네. 권력은 장난 아니야. 그러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새도 뚝 떨어져. 맞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생명 오래 사는 네, 이게 영원히 가길 원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불사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 같은 경우가 불로불사를 찾기 위해서 서복이라는 친구를 그 동아시아에 보내잖아요. 제주도 가면 서귀포 가보신 적 있죠? 네. 제주도 서귀포. 서귀포가 서복이 돌아간 항구예요. 맞아요. 그때 네. 오셔서 소개시켜줬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불사를 찾아서 이 동아시아를 다 헤맸다는 게 그 지명에도 나타나 있는 거죠. 그 항해술이 발달을 하기도 했었겠네요. 그 진시황이 막 이렇게 서방한테 네, 돈 네. 많이 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기원이 그 서복으로부터다라는 그런 설도 있긴 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 네, 거기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과학과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책에 이제 그 뒤로 이제 과학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책을 보자면 데카르트의 방법저설이나 아니면 프린키피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이거 다 그건데 서울대학교 맞아요. 그거 보고했습니다. 서울대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레미 리프쿤의 엔트로피,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뭐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특이점이 온다 등등 엄청 좋은 책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책들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과학을 사용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게 연금술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가 되게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좀 지목해 주신 게 불사, 오래 사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삶을 뭐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사는 거.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과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응용을 하면 이런 그랜드 히스토리에서 이게 가는 방향을 좀 알게 되면 앞으로도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그렇죠. 그런 방향성이 보이겠네요. 그럼요. 불로불사에 관한 건 무조건 됩니다. 불로불사. 왜냐하면 부자들이 걷다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하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자기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떠나서 가능성 있으면 투자를 해. 그러네. 근데 돈이 흘러가는 곳엔 또 돈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이 불로불사는 돈이 궁극적으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인류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지구 인구가 이제 80억이 딱 됐잖아요. 이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120억이 될 거라는 거죠. 인구 자체가. 그러면은 이 인구들이 일단 환경 문제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 환경 문제가 으쌰으쌰 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춥고 말도 안 되게 더운 날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과학 기술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과 관계된 것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환경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인간을 그러면 괜히 복잡하게 지구에서 하지 말고 화성으로 보내자. 그래서 우주 산업에 지금 또 엄청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그냥 네. 눈앞에 작은 뭐 혁신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갤럭시가 S21이 S20이다 이런 것도 기술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큰 틀에서 또 투자하는 거는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한국 기업들이 조금 그렇게 패스트 팔로워들이 많잖아요. 뭐 잘 되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자잘한 게 많다면 좀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좀 외국 기업이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께서 그 모 대기업에서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SK입니다. 그분들이 네. 그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SK 차원에서. 네. 좀 보실 때 정말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좀 대중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거는 SK 마이써니라는 사이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를 해요. 지금 최신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임직원들이 매번 왜냐하면 나는 뭐 SK 뭐 다른 거 에너지 쪽인데 화학 얘기도 봐야 되고 DNA 얘기도 봐야 되고 왜 이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통합적인 어떤 과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전체 과학이라는 것들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 분야도 좋지만 실제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이쪽 분야와 저쪽 분야가 상호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네라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기업이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해서 그런 걸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임직원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보통의 기업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보실 때 과학기술이 네. 다른 여타의 분야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중요성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라고 하는데 보통 이러면 다 하잖아요. 이번 연도에 트렌드 책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트렌드 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긴 해서 못했는데 어떤 트렌드 책을 만들고 싶었냐면 지금 나온 트렌드 책은 다 소비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돈에 관계된 돈의 흐름에 관계돼서 예측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사이트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소비의 패턴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10년 전쯤에는 분명히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트렌드가 예측이 가능할까? 지나간 건 우리가 이랬다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UAM이라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있잖아요. KUAM 계획이 있어가지고 2025년에는 한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샘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어디서 뭐 인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NFT나 메타버스 같은 얘기도 어느 순간 확 보였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니까 이게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술은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확 보이면 여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관심이 있을 땐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대중들 입장에선 갑자기 미래가 다가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에이 전기차 안 돼. 얼마 그렇죠. 못 가. 그랬는데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기차가 확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이 포인트가 달랐던 거죠. 그렇게 보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술이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가고 있고 뭐는 이렇게 가고 있고 뭐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나 산업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예측이 아닐까. 그 중심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IT 트렌드라기보다는 기술, 테크의 발전에 따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일단 10가지 기술을 알아야 되죠. 다 다른 뭐 유전자 편집 가능한 거 아시죠? 네. 그게 지금 치료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생식세포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생식세포에 가능하다는 건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유전자 편집한 게 가능합니다. 2018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중국 과학자가 안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기술은 나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기술이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돼요. 얼마 전에 그 크리스 햄스워스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토르, 예, 미국 배우 토르 그 친구가 DNA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앞으로 치매인가 파킨슨병인가 소견이 발견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예방에 힘쓰고 있다. 유전자 편집을 한다는 건 유전자를 분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샘플이 나오면 앞으로 안 해보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쵸? 정확도가 올라가고 점점 쌓이면 네. 할 것 같은데요. 예, DNA 딱 해가지고 야 이게 내가 관절염이 앞으로 5년 있다 올 수 있다고? 그럼 지금부터 조금 조심하겠죠. 그렇죠. 예방을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산업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테크나 이런 트렌드를 보면 테크의 발전을 보면 비즈니스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라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이번 책 말고 네. 그 과학기술과 좀 연관돼서 비즈니스랑 또 연관돼서 그 NFT 책도 많이 좀 쓰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술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때 주목을 하고 이제 대중들의 눈에서 미디어의 눈에서 떠났을 때는 네. 이걸 보지 못하다 여길 보니까 네. 갑자기 뭔가가 네, 네. 딱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NFT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았던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코인이랑 엮이면서 좀 네. 대중들의 관심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기업들을 다니시면서 그 저변을 보고 계시잖아요. 뭐 네. 게임회사도 가시고 대기업도 가시고 실제로 그런 기업 단위에서는 이 NFT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포착이 되시나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오. NFT를 얼마 전에 그 대원기획에서는 NFT 발행을 도와주는 플랫폼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때 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계속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보니까 깜짝 놀란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달라요. 네. 이거는 대중들은 이렇게 봤지만 비즈니스처에선 이렇게 봤거든요. 다른 면을 보는 거죠. 대중들이 NFT에 관심을 가졌던 건 투자예요. 와, 이게 NFT 아트가 돈이 된다고? 그래서 NFT 뭐야?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된 건데 NFT는 이 컨텐츠가 누구 거냐라는 컨텐츠 증명 기술이거든요.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컨텐츠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풀 때는 이런 투자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에 너무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퍼뜨렸어요. 근데 사실 내가 제일 먼저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제일 처음에 올린 건데 난 저작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증명이 어떻게 돼요? 그게? 못하지. 못하죠. 근데 그거를 NFT화 해버리면
그렇죠. 어디서 퍼지든지 이거는 내 거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럼 저작권을 받을 수 있죠. 니네 거 쓸 거면 그거 나한테 저작권 줘. 이런 식으로. 웹3 시대가 콘텐츠가 먼저 주도가 한다는 게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콘텐츠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핵심 기술 NFT라는 얘기는 거기서의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술이.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대중들 입장에선 그걸 약간 재밌는 측면만. 그래서 이 디지털이 소유권 증명이 된다고? 이 소유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럼 거래를 해볼까? 해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암호화폐가 몰락하면서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원래부터 기업은 그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지금 NFT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히 타격이 있거나 뭐 다르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FTX 거래소가 날아가고 네. 뭐 코인이 폭락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그냥 그쵸. 꾸준히 비즈니스 면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발전시키고 있는 거군요. 그건 암호화폐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가령 뭐 내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입장권 있잖아요. 뭐 임영웅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콘서트 티켓 나오면 암표가 문제잖아요. 네. 이거를 NFT로 발행하면 암표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네. NFT 누구 거야? 그럼 거래 이력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기업들이 NFT를 건드리는 거는 뭐 투자적인 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친구가 무슨 화장품 키트 같은 거 하나 링크 보내주면서 그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에서 화장품 허브 뭐 관련된 거였는데 그게 뭐 55,000원에 파는데 한 8만 원짜리가 이렇게 싸게 파는데 거기에 보니까 NFT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나 제가 그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쿠폰으로도 많이 쓰고요. 기업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니까 일단 마케팅이든 뭐든 일단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약간 NFT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다 보니 살짝 이렇게 몰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대항해 시대의 항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기술의 발전은 늘 꾸준히 있는데 대중들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웬만한 기술들은 사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만 사례만 들라라고 하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과거 기술 말고 최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전자자동차, 자율주행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믿고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은 다 켜놓고 자다가 막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되게 기술 자체는 꾸준히 가지만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전형적인 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시대 등등 이러한 말들이 좀 많은데 이 책을 읽고 좀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독자분들이 좀 무엇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지. 여기 이거 보시는 분도 비즈니스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산업이 뜰 것이냐 이거든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 뜨면은 자율주행 산업 테슬라가 뜨겠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너무 당연한 것에 투자하면 사실 투자의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닌 것이 되면은 그게 인간일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여기도 이제 파우스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팔고 얻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막 부귀영화 아니에요? 젊음과 부귀영화. 그 여자가 너무 예쁜데 내가 늙어서 대시할 수 없었는데 이 젊음을 얻고서 바로 대시하거든요.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불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귀영화는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다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계약대로 하면 악마한테 영혼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유가 뭐냐면 파우스트 2부에서는
파우스트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세상사 허무하다. 그러면서 인류애를 회복합니다. 그 근처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봉사하고, 그러니까 인류애를, 인간성이라는 걸 회복하면서 나중에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 먹튀인 거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영혼 줘야 되는데 그 영혼은 또 이렇게 천국 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아닌 어떤 다 이렇게 갈아 끼고 그랬을 때 우리를 인간이게 만들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건 인간성인 거예요. 야, 너 인간이구나가 아니라 인간성을 가졌구나. 그 인간성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 반대로 인간성에 대한 지향점은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예전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마케팅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다 드론이 배송 와서 막 이러지만 마지막은 인간이 인간한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인간처럼 포장해주고 인간의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면에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게 번쩍번쩍한 기계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의 터치가 한번 들어가는. 야, 네. 그게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섬세하게 쓴 손편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가 되게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뭐 애플도 결과적으로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가 아니라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 감성이 인간이거든요.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 편의점에서 파우스트 이걸 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 기술을 또 과학 기술만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관념에서 과학 기술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파우스트를 비춰서 과학 기술을 바라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인간성의 마지막 터치, 거기까지도 보게 되네요. 완전 메피스토펠레스가 준 게 불사의 다 권능이면 좋네. 과학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과학이 우리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거라 우리도 보면 영혼을 지금 과학이 주는 거거든요. 인간성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좀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진짜 한번 시간이 없거나 그렇지만 이거 한번 거대하게 큰 관점 속에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지식 편의점 과학 신을 꿈꾸는 인간편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또 덧붙이실 말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네. 지식편의점 과학편을 읽으시고 좋으시면 1편 인문편과 2편 문학편도 참 좋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책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앞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도 계속 나오시나요? 일단 출판사랑 계약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처음 1, 2, 3편만 했고 이게 또 히트하면 그 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술, 음악, 신화, 경제 등등.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방면에 바꿔다식 하셔가지고요. 근데 뭐 사실 과학을 정리하니까 그 경제랑 연결시키고 신화랑 연결시키고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수록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연결시키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 편의점 과학 신을 꿈꾸는 인간편의 저자이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